갑시다. 고등학교 2학년 5주차 주기적 성질 해서 오늘 시험 범위 다 마무리가 돼요. 대단원 2단원에 주기적 성질. 외울 것도 많고 개념도 어렵고 근데 또 문제풀이에 적용하려 그러면 또 힘들어지고 뭐 요런 단원인데 좀 잘 극복을 해보시고 이제 세 가지 화학적 성질 유효 핵전화라고 하는 것,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의 경향성, 예외를 토대로 대소 판단을 좀 해줄 수 있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 탄소랑 산소 중에 유효 핵전화는 누가 큰지, 탄소랑 산소 중에 반지름은 누가 큰지, 질소랑 산소 중에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큰지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유효 핵전화는 Z 이펙트라는 기호를 쓸 거고요. 반지름은 R, 이온화 에너지는 IE 이렇게 쓸 겁니다. 먼저 얘기하면 좀 김이 셀 수 있긴 한데 오늘 할 게 많아요. 반지름 파트는 제가 이제 분류해놓은 건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등전자 이온 반지름 이렇게 소재가 3개나 있어. 그래서 각각의 키워드들 다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이온화 에너지는 1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기본 경향성과 예외 그리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있습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도 한 원소 내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랑 열심히 쓰셔야 돼요. 서로 다른 원소 간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소재가 많고 저 각각의 소재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을 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어느 소재를 이용해서 문제로 출제된 건지 파악하고 키워드 떠올리고 대소 판단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 좀 기억해야 되는 건 유효 핵전화라고 하는 건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라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아래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요걸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주기로 갈 땐 감소해요. 그 다음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 아래로 갈수록 증가한다. 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된다. 마지막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물리량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아래로 갈수록 감소해요. 크게 보면 요거야. 저거는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탄소랑 산소 중에 유효 핵전환 누가 커? 산소가 큰 거야. 탄소랑 산소를 비교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니까 오른쪽에 있는 산소가 크다. 할 수 있겠어? 탄소랑 산소의 원자 반지름을 비교하면 누가 커? 탄소가 큰 거야. 왼쪽에 있으니까. 자, 그럼 황이랑 규소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면 누가 클까? 황이랑 규소의 이온화 에너지. 오른쪽에 있는 애가 큰 거야. 황이 오른쪽에 있죠. 주기율표상의 위치는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애가 크다. 이런 방식으로 대소관계를 좀 비교할 수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거. 유효 핵전화부터 갈게요. 유효 핵전화는 기본 정의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예요. 뭐 이런 얘기야. 수소를 기준으로는 원자 번호가 1번이니까 양성자가 하나 있어서 핵 전하가 플러스 1입니다. 이거는 실제 핵 전하라고 해. 실제 원자에게 전하량이 플러스 1이라는 거야. 근데 유효 핵 전하는 요런 개념이야. 수소가 가지는 원자과 전자,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가 느끼기에는 이게 몇으로 느껴지냐라고. 그래서 얘가 대답을 합니다.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원자핵의 전하량을 실제 핵전하라고 하고 원자과 전자 기준으로 물어보는 게 이게 유효 핵전하 개념이야. 그래서 수소의 경우에는 실제 핵전하와 유효 핵전하가 동일한 그런 원소인 거고. 자, 그 다음 헬륨을 보면 헬륨은 실제 핵전하가 몇일까?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양성자가 2개 있으니까 플러스 2야. 요게 실제 핵전하야. 이해되시죠? 원자 번호 그 자체입니다. 근데 헬륨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지. 이 중에 하나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느끼기엔 몇으로 느껴지니? 라고. 그랬을 때 이 헬륨의 전자는 과학자들이 예상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플러스는 2인데 전자가 2마리니까 하나씩 쪼개 먹었다라고. 근데 사실 이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8개가 있는데 수성이 태양의 일부를 쪼개 먹고 금성이 쪼개 먹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냥 태양은 태양일 뿐이야. 멀리 있어서 좀 덜 느껴질 수는 있지만. 아니면 플러스 2가 그냥 그대로 보이지 않을까? 근데 요것도 아니라 조사를 해보면 플러스 1.65라고 하는 값을 갖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륨의 경우에는 실제 핵전하는 플러스인데 유효 핵전하는 플러스 1.65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왜 달라질까라고 했을 때 이 옆에 있는 전자가 얘가 느끼는 걸 막지 않았을까? 그걸 가려막기 효과라고 합니다. 주변의 전자가 얘가 느끼는 걸 방해하는 거야. 그런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계산해 보면 옆에 있는 전자는 0.35를 막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한 번 더 리튬까지 조사를 해본 거야. 실제 핵전하는 리튬 원자번호 3번이니까 양성자가 3개 있어서 플러스 3일 거고, 리튬의 경우에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는데 유효 핵전하는 기본적으로 원자과 전자,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너가 느끼기엔 몇으로 느껴지니? 라고. 그럼 헬륨에서 했던 대로 전자가 하나 있으면 0.35를 방해하니까 2마리가 있어서 0.7을 방해하고 2.3으로 느끼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아니라 1.35 다시 1.3으로 느끼더라 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원소들의 유효 핵전하를 조사했을 때 어떤 숫자 관계가 나오더라 인 겁니다. 그럼 보면 얘는 주변에 옆에 있는 전자는 0.35를 막았지만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2마리가 1.7을 막았으니까 하나당 0.85를 막았구나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죠? 2마리가 1.7을 막았으니까 하나당 0.85.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떤 무대에 가수가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실제 핵전화입니다. 근데 유효 핵전화는 어떤 관점이냐면 관객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는 이게 어떻게 보여? 라고. 수소의 경우에는 관객이 자기 혼자밖에 없어. 그니까 얘가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게 고지고대로 다 보여. 그래서 실제 핵전화와 유효 핵전화가 동일한 거죠. 헬륨은 어떤 뉘앙스냐면 관객이 나 말고 옆에도 있는 거야. 이렇게 옆에 관객이 있으면 얘네들이 깍 오빠 막 하면서 손을 막 흔들어. 그럼 내 시야를 조금 막을 거거든.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애들이 막는 거 하나당 0.35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리튬은 어떤 상황이냐면 원자과 전자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앞에 막는 애가 있었던 거야. 내 옆에서 막 손들고 하는 것보다 앞에서 저지랄하면 더 많이 막을 거거든. 그래서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하나당 0.85 정도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요런 뉘앙스야.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에 의한 숫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것과 같다. 안쪽 껍질의 전자가 더 많이 가려막는다 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Z 이펙트랑 Z 리얼 이 둘의 차이는
실제 핵전하를 제트리얼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가려막기 효과에 의한 가리움 상수 S를 빼준 값이 유효 핵전하와 같다라는 거. 가려막기 효과에 의한 가리움 상수 S. 실제 핵전하는 뭐랑 똑같았어? 원자 번호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왜? 실제 핵전하는 양성자가 몇 개 있느냐. 양성자가 5개면 플러스 5, 10개면 플러스 10 이렇게 갈 거니까. 근데 어떤 원소가 가지는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정했거든. 누가? 양성자가 5개면 원자 번호가 5번이고 붕소가 그래 라고 누가 정했니? 모즐리가 정한 겁니다. 주기율의 발견 과정에서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이 원자량이 아닌 양성자 수, 즉 원자 번호와 관련이 있음을 알아내었다. 이렇게 했으니까. 맞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고 다음 주기로 갈 때 감소하는데 왜 증가하고 왜 감소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쭉 증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라는 건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뭐 이 순서대로 쭉 나간다는 거죠. 리튬은 실제 핵전하가 몇이야? 플러스 3이야. 왜? 원자 번호 3번이니까. 베릴륨은 플러스 4고요. 붕소는 플러스 5고 탄소는 플러스 6이겠죠. 제트리얼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트 이펙트를 비교할 때는 가리움 상수까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전자 배치를 보면 리튬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얘한테 물어보겠죠. 그럼 얘가 느끼기에는 몇씩 가려막는 애가 몇 마리 있어? 안쪽 껍질에 2개니까 0.85짜리가 2개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베릴륨은 전자 배치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2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원자과 전자, 이 중 하나한테 물어보게 될 거고요. 얘가 느끼기에는 안쪽 껍질에 0.85씩 막는 거 2개 더하기 같은 껍질에 하나가 추가됐으니까 0.35짜리 하나 이렇게 들어가겠죠. 한 번만 더 해보면 붕소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3개가 있는데 이 중 하나한테 물어볼 거니까 가리움 상수 S는 0.85 곱하기 2 더하기 0.35 곱하기 2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갈 거라는 거예요. 결국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라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가 궁금한 건 이 Z 이펙트의 증감이야. 증가할지 감소할지.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갈수록 제트리얼은 몇씩 뭐해? 1씩 증가하죠. 오케이? 가리움 상수는 몇씩 뭐해? 같은 껍질에 전자가 하나씩 추가되니까 안쪽 껍질은 똑같이 있으니까 요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같은 껍질에 0.35짜리가 하나씩 추가된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갈수록 Z 이펙트는 1씩 증가하는 값에서 0.35씩 증가하는 값을 빼는 거니까 0.65씩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결론적으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제트리얼도 증가하고 가리움 상수 S도 증가하는데 앞에 증가량이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얘도 커지고 얘도 커져. 그럼 전체 값은 증가할 수도 있고 일정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얘가 더 많이 커지면 감소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알짜 값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둘 다 커지는 건 맞지만 실제 핵전하의 증가량이 더 크기 때문에 알짜 값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주기율표상의 아래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가 어떻게 될까? 리튬, 나트륨, 칼륨 3개 가지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리튬은 실제 핵전하가 플러스 3이에요. 원자 번호 3번이니까.
나트륨은 플러스 몇이야? 11이고 칼륨은 19예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뭐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고. 전자 배치 보면 리튬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나트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받고 세 번째 껍질에 하나입니다. 칼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네 번째 껍질에 하나죠. 자, 아래로 한 칸 가면 갈수록 유효 핵전화가 어떻게 되느냐는 실제 핵전화의 변화와 가리움 상수의 변화를 봐줘야 되는데, 이 원자과 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아래로 한 칸 가면 갈수록 제트리얼은 8씩 증가해요. 그렇잖아. 한 주기에 8개가 있으니까 다음 사이클로 건너갈 때 8 커지죠. 근데 가리움 상수 S는 잘 보면 리튬과 나트륨을 비교했을 때는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있다는, 안쪽 껍질에 2개가 있다는, 0.85짜리 2개가 있다는 건 똑같아. 생각할 필요 없어. 근데 리튬에서 나트륨 갈 때 추가가 되는 건 요거죠. 두 번째 껍질에 8개. 근데 나트륨의 원자과 전자 입장에서는 몇 짜리 8개가 추가되는 거야? 안쪽 껍질이니까 0.85짜리입니다. 안쪽 껍질에 추가되니까. 나트륨과 칼륨을 비교해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는 공통 요인이야. 근데 칼륨으로 건너가 보면 안쪽 껍질에 8개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잖아. 결국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라 아래로 갈수록 안쪽 껍질의 전자가 0.85짜리가 8개씩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증감을 비교하기 위해 8씩 증가라는 걸 1씩 8번 커졌다라고 하면 1씩 8번 커진 거에서 0.85씩 8번 커진 걸 빼는 거니까 알짜값으로 Z 이펙트는 0.15씩 8번 됐고요.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숫자 자체는 뭐 꽂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저게 막 대입해서 찾진 않아. 증가할지 감소할지 뭐가 더 큰지 요런 얘기만 해주면 된다는 거. 아래로 갈수록 제트리얼도 커져. 가리움 상수도 커져. 똑같습니다. 아래로 갈수록 제트리얼도 커지고 가리움 상수도 커지는데 제트리얼의 증가량이 더 크기 때문에 알짜값으로 증가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제트리얼의 증가에 의한 유효액전화 증가 요인이 가리움 상수 S의 증가에 의한 Z 이펙트 감소 요인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제트리얼이 커지면 얘가 커지면 얘는 커지는 요인이지. 근데 가리움 상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질 거 아니야. 빼는 숫자가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는데 알짜값으로 커진다라는 건 제트리얼이 증가함에 따라 유효액전화가 증가하는 효과가 가리움 상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효액전화가 감소하는 효과보다 더 크니까 알짜값으로는 증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기억해도 크게 무방하고요. 그 다음 주기로 간다는 건 그런 거야. 헬륨에서 리튬 갈 때 1주기에서 2주기, 네온에서 나트륨, 네온과 나트륨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아르곤과 칼륨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 다음 주기로 갈 때 두 마리 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네온과 나트륨으로. 네온은 실제 핵전화가 플러스 10, 나트륨은 11이죠. 전자 배치 보면 네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인데 7개와 하나라고 할게. 왜? 얘 기준으로 물어볼 거니까. 얘 기준으로 막는 애는 7개니까. 그죠? 나트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7개와 하나, 세 번째 껍질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얘는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것들의 이제 Z 이펙트를 비교하기 위해 제트리얼과 가리움 상수 S의 변화를 보면 다음 주기로 갈 때는 항상 원자 번호가 몇이 커져? 다음 주기로 갈 때 1 커집니다. 제트리얼은 1 증가해요. 근데 이제 가리움 상수를 잘 보면 안쪽 껍질에 2개, 안쪽 껍질에 2개 공통 요인이야. 생각할 필요 없어. 그
근데 네온의 경우에는 이 7마리가 몇 짜리 7마리야? 같은 껍질에 있으니까 0.35짜리 7마리죠. 근데 나트륨의 원자과 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땐 그 7마리가 몇 짜리 7개가 됐어? 0.85짜리 7마리가 된 거지. 안쪽으로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심지어 안쪽 껍질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겁니다. 결국 가리움 상수의 변화량을 보면 0.35씩 막던 애들이 0.85씩 막으니까 0.5씩 7마리가 증가하고 거기에 심지어 0.85짜리 하나가 추가가 되니까 엄청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나 아래로 가나 똑같은데 똑같이 제트리얼도 커지고 가리움 상수도 커지는데 1 커진 거에서 엄청 커진 걸 빼는 거니까 얘는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음 주기로 갈 때 감소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야. 제트리얼도 증가하고 가리움 상수도 증가하는데 가리움 상수의 증가량이 이번에는 더 컸던 거지요.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유효액 전환은 요 정도. 개념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반지름이나 이온화 에너지도 다 설명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이 다 돼 있는 물리량이라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아래로 갈수록 증가, 다음 주기로 갈 때 감소. 왜 증가하고 왜 감소하는지, 유효액 전환을 구하는 식은 뭔지 꼭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지름 한번 필기하고 이온화 에너지 두 파트 이렇게 필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수준으로 총 4번 필기를 할 거예요. 한 번 끝났고 3번 남았네. 반지름은 얘기한 대로 소재가 3개가 있다고 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원자 반지름. 그러니까 원자의 사이즈를 비교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2층짜리 건물이랑 3층짜리 건물 중에 뭐가 더 크냐? 당연히 3층짜리 건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어떤 반지름을 비교할 때도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충 보고 그냥 큰 놈이 크다 이렇게 하면 돼. 첫 번째 껍질 수를 비교하면 돼요. 근데 만약 껍질 수가 같다면 두 번째 유효 핵전화를 비교해 주는 겁니다. 디테일한 차이를 따질 때는. 그러니까 둘 다 2층짜리 건물이야. 둘 중에 뭐가 커? 뭐가 높아? 라고 하면 이제 층고를 정확하게 재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원자 반지름에서 아래로 갈수록은 증가하는 이유가 너무 명확합니다. 아래로 갈수록 사이즈가 커져. 왜? 아래로 갈수록 껍질 수가 어떻게 돼?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수소랑 리튬 비교하면 누가 커? 리튬이 커. 왜? 껍질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하게 되는데 여기다 쓸까? 껍질 수가 같을 때는 유효액 전화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 전화가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 전화 어떻게 돼? 증가야. 유효액 전화가 증가한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 핵이 원자과 전자를 그만큼 강하게 당기는 거야. 원자 핵이 더 강하게 당긴다는 거야. 원자과 전자가 그 힘을 더 많이 느낀다는 거야. 그럼 껍질 수는 똑같은데 더 강하게 당기니까 사이즈는 작아지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 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이즈는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별거 없죠. 근데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 유효액 전화가 증가하면 강하게 당기니까 사이즈는 작아진다라고 했어. 유효액 전화랑 반지름은 반비례 관계야. 반대로 가는 거야. 그럼 얘 봐봐. 아래로 갈수록 사이즈가 커졌대. 그럼 유효액 전화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거니? 아닙니다. 유효액 전화 아래로 갈수록 증가한다가 팩트예요. 아래로 갈수록 유효액 전화는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사이즈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돼. 근데 커졌대. 요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 내가 머리가 되게 안 좋아. IQ가 낮아. 그래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공부 시간을 늘린 거야. 그럼 성적이 높으면서도 낮은 뭐 그런 건 말이 안 되니까
둘 중 하나. 결과는 팩트야. 잘 보든 못 보든 둘 중 하나야. 만약 내 성적이 잘 나왔다 라고 하면 갑자기 내 머리가 좋았던 게 되는 게 아닌 것처럼 IQ가 낮음으로써 성적이 낮게 나오는 요인도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성적이 잘 나올 요인도 있는데 이 효과가 더 크니까 알짜값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은 유효 핵전화가 증가함에 따라 반지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껍질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반지름 증가 효과가 있을 건데 커지는 효과가 더 크니까 사이즈가 커진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직접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기로 갈 때는 원래는 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써놓을게. 직관적인 풀이를 할 땐 요게 좀 중요해서 다음 주기로 간다는 건 왼쪽으로 가다가 아래로 한 칸 툭 가는 거야. 맞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야. 그럼 왼쪽으로 갈 때는 증가할 거야. 왼쪽이 사이즈가 큰 거야. 그리고 밑으로 갈 때도 사이즈가 증가한다고 했잖아. 다음 주기로 간다는 건 왼쪽으로 증가하다가 아래로 증가하는 거니까 증가 요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다음 주기로 갈 때 10 증가입니다. 엄청 커져요, 사이즈가. 그래서 주기율표상에 컸던 애가 작 이렇게 작아지다가 다음 주기로 가면 퍽 커지는 거야. 거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작아지겠지. 유효액전화가 커지니까. 그 다음 주기로 가면 다시 한번 퍽 커지는 거야. 근데 물론 밑으로 갈수록 커진다고 했으니까 벅이야. 오케이? 밑으로 갈수록 왼쪽 아래가 엄청 큰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잘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게 2층짜리랑 3층짜리 건물 중에 뭐가 더 크냐라고 하면 3층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층고가 높은 2층짜리 건물이 그렇지 않은 3층짜리 건물보다 클 수도 있으니까 증명을 한번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껍질 수부터 봐라라는 게 껍질이 많으면 사이즈가 무조건 크다의 관점이기 때문에 점검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2주기와 3주기를 비교할 거야. 모든 2주기보다 3주기가 크다. 모든 고등학교 2학년이랑 고등학교 3학년이 맞짱을 뜨면 무조건 고3이 이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딱 한 번의 싸움만 붙여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2 중에 제일 뭐하네? 모든 고2랑 고3이 맞짱 뜨면 무조건 고3이 이겨 라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할 거야. 고2 중에 제일 어떤 애? 센 애. 고3 중에 제일 어떤 애? 약한 애를 맞짱 뜨게 해. 그랬더니 얘가 이겨. 그럼 모든 고3이 고1을 이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야. 2주기보다 3주기가 무조건 크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럼 2주기 중에 가장 어떤 애? 큰 애랑 3주기 중에 가장 작은 애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크면 모든 3주기가 크다 일반화가 가능하니까. 그럼 2주기 중에 가장 큰 건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가장 왼쪽에 있는 2주기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그게 누구야? 리튬이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3주기에서 가장 작은 건 누굴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선생님, 전 씨발 주기율표를 외울 생각이 없는데요? 아르곤이죠. 근데 이제 이 둘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르곤은 원자 반지름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이즈는 있을 건데 얘기할 수가 없어요. 원자 반지름의 정의를 과학자들이 약속한 게 예를 들어 수소의 원자 반지름이다 라고 하면
수소 원자의 반지름이 아닙니다. 원자 반지름은 원자의 반지름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동종 원소 간 단일 결합 길이의 절반으로 정의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소의 원자 반지름이 몇이냐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원자의 반지름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원소 똑같은 수소 원자를 결합을 시켜. 무슨 결합? 단일 결합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 둘 사이에 핵간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단일 결합 길이의 절반, 이걸 원자 반지름으로 약속했습니다. 왜냐면 원자 반지름은 뭐 수십 피코미터 수준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너무 작기도 하고요. 얘네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뭐 정량적으로 측정을 한다 그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인 이유에 의해서 정의를 요렇게 해요. 그 관점에서 분명히 아르곤도 사이즈가 있긴 하겠지만 반지름이 있겠지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지는 거야. 볼드모트야. 있긴 있는데 말하면 안 돼. 왜? 아르곤과 같은 18쪽의 비활성 기체는 뭘 안 하니까? 뭘 안 해, 18쪽은. 결합을 안 하기 때문인 거죠. 화학 결합을 안 해. 그러니까 결합 길이를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이 정의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3주기에서 가장 작은 건 아르곤이 아니라 염소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18쪽은 원자 반지름이 정의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둘을 비교해보면 실제로는 리튬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껍질이 많다고 무조건 사이즈가 크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외가 생기더라 라는 거. 예외 일단 문장으로 써보면 1, 2족의 금속 원소는요 너무 커서 다음 주기 비금속 원소보다 큽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예외의 예외가 생겨요. 1, 2족 중에 그나마 작은 2족과 다음 주기 중에 그나마 큰 14족의 비금속을 비교하면 걔가 더 큽니다. 몇 피코미터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외가 너무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교과과정상 낼 수 있는 건 단 하나. 극명한 예외. 이 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이즈를 비교해라 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껍질수 비교하고 두 번째 같으면 유효액전화 비교하면 돼. 누구 빼고? 리튬 Cl 빼고. 얘네 빼고는 다 저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원자 반지름은 요 정도 정리할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이즈는 작아진다. 껍질 수는 똑같지만 강하게 당기니까 유효액 전하가 커지니까. 아래로 갈수록 사이즈는 커진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껍질 수가 늘어나니까.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Z 이펙트 증가에 의한 사이즈 감소 효과보다 껍질수 증가에 의한 사이즈 증가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다음 주기로 갈 때는 10 증가한다는 것. 그죠? 원자 반지름의 정의 그리고 예외까지 했습니다. 원자 반지름 끝. 그럼 두 번째 이온 반지름.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하는 건 그냥 제 맘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와 있을 때 어떤 키워드를 뽑아 먹을지 이런 거야. 원자 상태일 때랑 그것이 안정한 이온이 됐을 때 이 둘의 사이즈를 비교해라. 이런 거야. 염소의 원자 반지름과 얘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Cl1가 음이온이 되겠죠. 이 둘의 사이즈를 비교하시오. 뭐 이런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사이즈를 비교해라 하면 첫 번째 뭐 판단하면 돼? 껍질수 비교하면 된단 말이야. 나트륨은 껍질 몇 개? 3개. Na 플러스는 나트륨에서 전자 하나 떼면 누구의 배치가 되니? 네온의 배치고 껍질은 몇 개야? 2개죠. 그래서 껍질 수가 크면 사이즈가 크다. 끝 내주면 된다. 리튬 Cl 아니니까. 오케이?
밑에 CL이랑 CL-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이즈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껍질 수를 비교하면 되고요. CL 껍질 몇 개? 3개. CL- 염소에서 전자를 하나 얻으면 아르곤의 배치가 되죠. 아르곤도 껍질 여전히 3개입니다. 그래서 껍질 수가 같으니까 두 번째 유효 핵전하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가는 겁니다. Z 이펙트는 Z리얼 빼기 가리움 상수였었죠. 근데 사실 안정한 이온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금속은 전자를 잃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 그러니까 전자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실제 핵전하는 그 자체로 뭐랑 똑같아? Z리얼은 그 자체로 뭐랑 똑같아? 원자 번호 같은 말? 양성자수. 그러니까 전자를 얻든 잃든 양성자수는 동일하단 말이야. 양성자수는 안 변해요. 일정합니다. 근데 비금속의 경우에는 CL이 CL 음이온이 되는 과정에서 전자를 얻으면 전자가 많아지니까 가리움 상수가 어떻게 돼? 증가하겠죠. 전자가 많아지니까. 따라서 일정한 물리량에서 증가한 물리량을 빼는 거니까 Z 이펙트는 감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CL보다 CL-의 유효 핵전하가 작다는 겁니다. 비금속은 음이온이 될 때 유효 핵전하가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이즈는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죠.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면 강하게 당기는 거니까 사이즈가 작아졌어. 오히려 유효 핵전하가 감소한다는 건 살살 당기겠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살살 당기는 거니까 사이즈는 오히려 커지게 되더라. 그래서 얘가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금속과 비금속이 원자로 존재할 때랑 안정한 상태의 이온이 됐을 때의 사이즈를 비교하는 이런 유형을 이온 반지름 이렇게 얘기한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그게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일 때에 대해서 금속이라면 항상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큽니다. 비금속은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항상 커요. 왜? 금속은 안정한 상태의 이온이 될 때 항상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과정에서 전축이 비활성 기체의 배치를 따르니까 껍질 수가 줄어들어요. 비금속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 첫 번째는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니까, 전자가 많아지니까 전자 간 반발력이 증가하면서 사이즈가 커진다. 서로 밀어내니까 사이즈가 커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엄밀하게는 Z리얼은 일정한데 전자가 많아지면 가리움 상수가 커지면서 Z 이펙트가 작아지는 거죠. 유효 핵전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더 살살 당긴다는 거니까 사이즈는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비탈 파트 주기적 성질 연계돼서 문제로 출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뭐 이런 겁니다.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1인 원소 중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큰 원소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의 홀 전자수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의 합은 몇이냐. 이렇게 전자 배치 규칙할 때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S전자분의 P전자가 1인 거 두 개밖에 없어. 산소랑 마그네슘입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다른 수업에서는 손가락을 걸었거든요. 여기 학교 시험에 다 나와. 이 중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나와 정도가 아니라 저영고, 운정고, 풍동고 100% 나올 거야. 그 정도로 중요해요. 안 나오면 내 손가락을 선물로 줄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애야. 외워놔. S전자분의 P전자. S에 들어있는 전자분에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가 1인 원소 산소랑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해야 필기를 하더라고.
손가락 정도는 걸어야. 2분의 3인 거 3개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온, 인, 칼슘입니다. 구조적으로 낼 수밖에 없어요. 전자배치에서는. 그래서 이 두 마리 이렇게 특정할 수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크다. 어떤 분수 형태 물리량이 1보다 크다는 건 분모보다 분자가 크다는 거죠.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크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크다. 아, 비금속이라는 거구나. 야, 저 둘 중에 비금속이라는 표현을 저 둘 중에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큰 원소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원반분의 2반이 1보다 크다 작다, 2반분의 원반이 1보다 크다 작다, 네 가지 케이스로 나올 수가 있는데 각각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죠? 산소는 홀전자 몇 개야? 바닥 상태일 때? 족에 따른 홀전자 수 1, 0, 1, 2, 3, 2, 1, 0이었죠. 산소 16족이니까 2개입니다. 그 다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수소부터 하면 1, 1, 2, 2, 3, 4, 5, 5, 5, 5, 6, 6, 7, 8, 9, 9, 9, 9, 10, 10 5개입니다. 둘 다 외우는 물리량이니까 답을 7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내줄 수 있어야 돼요. 오비탈, 주기적 성질 하나라도 찌그러지면 문제 못 풀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온 반지름은 이렇게 금속이냐 비금속이냐를 통해서 구분 지을 수 있는 어떤 물리량, 그런 소재로 활용될 수 있고요. 마지막 등전자 이온 반지름.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야. 요 6마리를 비교하시. 질소 3가 음이온, 산소 2가 음이온, 플로린 1가 음이온, 소듐 1가 양이온, 마그네슘 2가 양이온, 알루미늄 3가 양이온. 이 6마리의 사이즈의 대소 관계는 어떻게 되냐? 거야. 사이즈를 비교하래. 첫 번째. 뭐 비교? 사이즈를 비교할 땐 첫 번째. 껍질수 비교입니다. 근데 지금 이 6마리는 모두 다 네온의 배치이기 때문에 껍질이 2로 일정이죠. 껍질수 똑같아요. 등전자니까. 껍질수가 같다면 두 번째 유효 핵전하를 비교하기로 했고, Z-이펙트는 Z리얼 빼기 가리움 상수 S였습니다. 얘는 잘 보면 이 6마리는 네온의 배치로 등전자 상태거든. 전자 개수가 똑같거든. 그럼 뭐가 다 똑같을까? 전자수가 똑같아. 가리움 상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지. 요거 일정입니다. 그럼 결국 사이즈를 결정하는 요인은 Z-이펙트인데 껍질수는 똑같으니까 가리움 상수가 똑같으니까 Z리얼이 곧 Z-이펙트를 결정하고 그게 곧 사이즈를 결정하겠죠. 그래서 알루미늄 쪽으로 갈수록 이라고 정리를 할게요. 얘네는 원자 번호가 증가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클수록 Z리얼이 증가해요. 그럼 큰 숫자에서 같은 숫자를 빼니까 알루미늄 쪽에 Z-이펙트가 증가한다는 거야. 알루미늄 쪽에 유효 핵전하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럼 사이즈는 큰 거야 작은 거야? 한 번만. 유효 핵전하가 크대 알루미늄이. 그럼 사이즈는 작은 거죠. 강하게 당기는 거니까. 그래서 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오케이, 끝. 그래서 문장으로 좀 정리해 줄게. 결국 이렇게 등전자 상태가 된다면 사이즈를 결정하는 요인의 껍질수는 사라졌기 때문에 사이즈는 오로지 Z-이펙트가 결정하는데 그러한 유효액전하의 대소관계는 Z리얼이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Z리얼은 그 자체로 원자번호라고 했으니까 등전자일 때는 원자번호가 클수록 이게 클수록요 Z-이펙트가 커서요 사이즈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원자번호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습니다. 이해됐어?
얘네 둘 비교해봐. 칼슘 이가 양이온이랑 황 이가 음이온. 사이즈를 비교해라 라고 하면 둘 다 누구의 배치니? 아르곤의 배치죠. 20개에서 2개를 잃건 16개에서 2개를 얻건 18번의 아르곤의 배치입니다. 등전자네. 등전자라면 원자 번호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습니다. 칼슘 원자 번호 20, 황은 원자 번호 16. 원자 번호가 크면 사이즈가 작다 끝.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문제를 요렇게 냈어. X3가 음이온과 Y1가 양이온의 사이즈를 비교해라. 단 이 둘은 등전자이다. 이렇게 임의의 원소기호로 나오면요, 이 문장을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뭐 실제 이온에 해당하는 원소를 대입하고 풀어도 되긴 하겠지만 문장을 하나 더 정리해보면 이거야. 봐봐. 전하량을 봤을 때 마이너스 쪽이 사이즈가 커. 마이너스가 크면 사이즈가 큰 거야. 그리고 전하량이 플러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이즈가 작아져요. 그쵸? 그래서 플러스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다.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더 큰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얘를 대변할 수 있어서요. 등전자래. 그럼 플러스인 애가 사이즈가 작은 거야. 끝. 얘네 둘도 등전자네. 플러스인 애가 사이즈 작은 거야. 굳이 원자 번호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하나만 더. X 이가 음이온이랑 Y 이가 양이온을 비교하시오. 둘 중에 사이즈는 누가 더 클까? X랑 Y 중에 X. 왜? 플러스가 작다고 했으니까. 그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 얘가 크다면 인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플러스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습니다. 언제? 등전자일 때야. 전자 배치가 동일할 때는 플러스인 애가 사이즈가 작아요. 그 말은 플러스인데도 사이즈가 크다는 건 이 둘이 등전자가 아님을 내포하는 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산소 이가 음이온과 칼슘 이가 양이온을 비교하면 그래요. 산소 이가 음이온은 누구의 배치야? 네온의 배치. 칼슘 이가 양이온은 아르곤의 배치가 되겠죠. 네온은 껍질 몇 개? 2개. 아르곤은 껍질 3개야. 껍질 수 다르거든. 껍질 많은 애가 사이즈 큰 거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이 크다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얘네 둘을 비교해라 라고 했을 때 오케이 씨바 플러스가 사이즈 작아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등전자인지 꼭 체크를 해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전자 상태가 나오면 기본기 원자 번호가 클수록 플러스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다. 플러스가 큰데도 사이즈가 크다면 등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생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이온화 에너지 마무리 할게요. 이온화 에너지 마무리 합시다. 얘는 정의를 좀 기억할 필요는 있어요. 기체 상태. 원자 또는 이온 1몰에서 전자 1몰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무지성으로 외워라가 아니라 전자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야. 그럼 이제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고 하는 건 제거하기가 쉽다는 걸까 어렵다는 걸까? 필요한 에너지가 많다는 거거든. 제거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크다는 건 제거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거하기 어려우면 증가, 쉬울 것 같으면 감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주기율 표상의 위치에 따라 아래로 갈수록 껍질 수가 증가합니다. 그렇다는 건 이 제거할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 리튬에서 전자를 제거한다는 건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요 전자를 제거하는 거고, 나트륨은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요 전자를 제거하는 거고. 그러니까 원자핵이 엄마라고 하고 전자를 자식이라고 하면 자식을 납치해야 돼. 엄마가 땡기고 있는 자식을 끊어내야 돼. 그럴 때 엄마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제거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래로 갈수록 제거하기가 쉬우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네, 주기율 표상의 위치에 따라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라고 했어. 껍질 수는 똑같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화가 어떻게 돼? 증가하거든. 엄마로부터 거리는 거의 비슷해.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유효 핵전화가 커. 원자핵이 원자과 전자를 그만큼 세게 땡기고 있는 거야. 세게 땡기니까 반지름의 관점에서는 사이즈가 작아지지만 제거한다의 의미에서는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겁니다. 이해돼? 결국 이유는 똑같단 말이야. 아래로 갈수록 껍질 수가 증가한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화가 증가한다. 요인은 똑같아. 근데 어떤 물리량이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는 거죠. 껍질 수가 늘어나니까 사이즈는 커져. 껍질 수가 늘어나니까 제거하기가 쉬워.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니까 강하게 당기니까 사이즈가 작아. 강하게 당기니까 제거하기가 어려워의 관점. 그래서 이유는 똑같지만 증감 효과는 반대로 간다라는 것. 증가인지 감소인지 누가 더 큰지 왔다 갔다 할 건데 비교를 좀 잘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외가 있어요. 2족에서 13족 갈 때, 15에서 16족 갈 때,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증가해야 되는데 예외라는 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원자번호 20번 이하에서는 베릴륨과 붕소,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을 비교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애가 오히려 작게 된다는 예외를 가진다. 질소랑 산소, 인과 황을 비교하면 오른쪽에 있는 애가 오히려 작다는 거죠. 오히려. 그럼 왜 이런 예외가 존재할까? 이온화 에너지에서의 예외는 오비탈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온화 에너지 예외적인 경향을 어떻게 오비탈로 설명하지? 왜 하필 저런 생각을 떠올렸을까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는 오비탈 가지고 설명을 하는구나. 그냥 받아들이고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2족에서 13족 갈 때 감소하는 이유. 일단 좀 친절하게 해보면 2주기 2족은 베릴륨으로서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1s2, 2s2. 3주기 2족은 마그네슘이니까 1s2, 2s2, 2p6, 3s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4주기 2족은 칼슘으로서 아르곤의 배치까지 다 들어가고 4s의 두 개가 이렇게 박힐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2주기의 2족이면 원자과 전자가 2s2, 3주기 2족이면 3s2, 4주기 2족이면 원자과 전자가 4s2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따라서 n주기 2족이라면 원자과 전자가 NS오비탈에 두 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좀 위에 쓸까? N주기 2족이라면
원자과 전자가 ns 오비탈에 2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n주기 13족은 원자과 전자가 어떻게 바뀔까? 13족은 ns 오비탈에 2개가 있고 p 오비탈에 하나 더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이해돼? 선생님 저 전자 배치 모르는데요? 그럼 할 말 없어요. 오비탈 계속 나오는 거니까. 박스 그려놓고 계속 채워봐야 돼.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쪽에서 전자를 제거한다라고 했을 때는 에너지적으로 가장 들떠있는, 가장 불안정한, 가장 에너지가 큰 원자과 전자에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 그게 ns 오비탈에 2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13족에서도 전자를 제거할 건데 그거는 ns 오비탈의 전자가 2개 있고 이것보다 에너지가 더 큰 np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이렇게 있을 거예요. 2족은 할 거 없어. 그냥 무조건 얘 둘 중 하나 이걸 뗄 수밖에 없거든. 근데 13족에서 전자를 제거할 때는 s오비탈보다 p오비탈의 에너지가 크죠. 다전자니까. 에너지가 더 큰, 더 불안정한 전자가 있기 때문에 얘부터 떨어져 나가요. 얘네를 제거하는 거야. 이때 전자를 제거한다는 건 몇 번째 껍질로 보내는 거야? 무한대 껍질로 보내는 걸 의미하고요. 숙제 영상 보셔야 됩니다. 보원자 모형. 무한대 껍질의 에너지는 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보어 파트에서 했던 게 무한대, 다시 n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kJ/몰이기 때문에 수소는 그렇지만 뭐 어쨌든 주양자 수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무한히 커지는 거니까 전체 값은 0이 돼버리겠죠. 무한대 껍질의 에너지는 0이에요. 결국 2족에서 전자를 제거할 때 필요한 에너지는 이만큼의 에너지 격차, 요만큼이 필요합니다. 13족에서 전자를 제거할 때는 요만큼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족에서 13족 갈 때 전자를 어디서 제거하냐를 보면 얘가 이제 에너지가 더 큰 오비탈에서 제거를 하는 거니까 에너지가 조금만 있어도 되는 거죠. 제거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2족이 오히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얘기를 한 큐에 좀 정리해 보면 2족에서 13족 갈 때 감소하는 이유는 s오비탈과 p오비탈 간의 에너지 차이 때문이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어요? 물론 이제 엄밀하게는 2족에서 13족 갈 때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니까 이온화 에너지의 증가 요인이 있어. 근데 그것보다 s오비탈과 p오비탈 간의 에너지 차이에 의한 이온화 에너지 감소 효과가 크니까 알짜값으로 감소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5에서 16족 갈 때 예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비탈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n주기 15족이라면 원자과 전자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15족이니까 5개. 16족이면 6개. 17족이면 7개. 이 5개가 어디에 들어있냐고. NS에 몇 개? S오비탈에 몇 개야? 2개. P오비탈에 3개. N주기 16족은 원자과 전자가 P 하나 더 들어가는 거니까 NS2, NP4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도 에너지를 좀 비교해 보면 15족과 16족을 봤을 때 둘 다 NS오비탈에 2개가 있습니다. 둘 다 NS오비탈에 2개가 있어요. 근데 둘 다 P오비탈에 전자가 있는데 둘 다 P오비탈에 전자가 있는데 S보다는 에너지가 크니까 P에서 먼저 떨어지겠지. 근데 15족은 홀홀홀 훈트 규칙으로 들어가고 16족은 짝 홀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때 전자를 제거한다는 건 무한대 껍질로 보내는 거라고 했고 무한대 껍질의 에너지는 0으로 도착지는 정해져 있어. 근데 얘네는 출발지도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둘 다 P오비탈에서 떼는 거니까. 근데 15족에서 제거를 할 때는
세 개의 위상이 동일하니까 셋 중에 하나. 얘를 제거할 때 필요한 에너지 요만큼이 필요할 거예요. 16쪽에서 제거를 할 때는 짝지은 거랑 홀전자 중에 뭐가 먼저 떨어져 나갈까? 짝지은 게 먼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얘도 이만큼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15족이 됐건 16족이 됐건 에너지 격차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근데 얘가 오히려 제거하기 쉽대. 그 이유는 사실 이 짝지어져 있는 전자, 이 둘의 전자는 모두 다 마이너스 차지, 음전하야. 그러니까 같은 방 안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전기적 청력으로 밀어내는 원수들끼리 살고 있는 애들이야 지금. 내가 제거를 하려고 딱 가면 같은 방에 살고 있는 옆에 전자가 툭 밀어주는 거죠. 정전기적 청력으로. 그래서 제거하기가 쉬워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얘가 큰 거고요. 15족과 16족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이유는 따라서 이 종합적인 내용을 함께 정리하면 p 오비탈 내에 존재하는 전자 간 반발력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의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아래로 갈수록 감소한다. 그리고 다음 주기로 갈 때도 좀 알아두세요. 다음 주기로 간다는 건 왼쪽 아래 헬륨에서 리튬, 네온에서 나트륨 이렇게 가는 건데 오른쪽이 증가면 왼쪽은 감소입니다. 아래로 갈 때는 감소하겠죠. 감소한다 이랬으니까. 결국 다음 주기로 갈 때는 감소 요인밖에 없으니까 감소하긴 하는데 10감소예요.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에 대해서 이온화 에너지의 증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연습 좀 많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수소에서 헬륨 갈 때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야. 수소에서 헬륨 갈 때 증가. 그 다음 리튬으로 갈 때 다음 주기는 10감소야. 아래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데 중간중간 예외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갈 건데 그게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이렇게 가.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칼륨, 칼슘 끝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원자 번호에 따른 이온화 에너지. 일단 설명부터 하면 수소, 헬륨, 원자 번호 1번, 2번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여기가 리튬에서 네온까지 2주기, 3주기 나트륨에서 아르곤까지 4주기에 칼륨, 칼슘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수소에서 헬륨 갈 때 전체적으로 쫙 증가. 그리고 리튬에서 네온 갈 때도 마찬가지야.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나트륨에서 아르곤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 아래로 갈수록 감소야. 같은 족 내에서 1쪽으로 비교하면 수소에서 리튬 갈 때, 리튬에서 나트륨 갈 때, 칼륨 갈 때 줄어들고 있죠. 다음 주기로 갈 때 10감소야. 다음 주기로 갈 때 10감소, 10감소, 10감소 구간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중간중간 예외도 있었는데 이것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릴륨, 붕소, 질소, 산소고요. 마그네슘, 알루미늄, 인, 황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이 저 내용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좀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인 거고요. 일단 한 사이클, 한 주기 정도는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그래서 한 주기에서는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이게 한 주기야. 그 다음 주기로 갈 때 아래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야. 얘보다도 더 떨어져야 돼요. 밑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릴 때 조심할 포인트는 뭐냐면 봐봐.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그냥 내 꼴리는 대로 막 그리면 안 돼. 아시죠? 그래서 그릴 때는 위, 아래야.
얘보단 여전히 커야 됩니다. 원래 오른쪽에 있으니까 커야 되는데 예외 때문에 작아진 애거든. 그러니까 얘보다는 작지만 얘보단 여전히 커야 되고요. 그 다음 위 갈 때도 마찬가지야. 위 갈 때도 위 이렇게 그리면 티가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꺾어주는 거야. 위 이런 식으로 위 이렇게. 여기 뭔가 있는 게 보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아래 얘도 마찬가지야. 얘보다는 여전히 커야 됩니다. 위 아래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오케이? 위 아래 위 아래 위. 요 그래프는 뭐 문제를 풀 때마다 그린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간혹 이걸 그려서 푸는 게 좀 보기가 쉬운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한 번 정도 연습해 놓으면 좋습니다.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라고 했죠? 지우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마무리할게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합시다. 뭐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내가 기체상태 질소 원자를 이용해서 전자를 하나 떼고 일가 양이온을 만들고 싶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전자를 제거할 때 필요한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를 주면 만들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 하나를 더 떼고 싶어. 이가 양이온을 만들고 싶어. 그럴 수 있어. 전자를 제거할 때 필요한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만 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 전자를 계속해서 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주면? 이온화 에너지만 주면. 근데 얘도 쟤도 다 이온화 에너지니까 구분이 안 가서 이제 차수를 매겨서 얘기를 합니다. 1차 이온화 에너지, 2차 이온화 에너지, 3차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뗄 때 필요한 에너지를 각각 1차, 2차, 3차 요렇게 명명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거거든. 질소는 실제 핵전화가 플러스 7이고 첫 번째 껍질의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5개예요. 자, 전자 제거해 볼게. 1차 이온화 에너지. 첫 번째 뗄 때 필요한 에너지. 줘서 제거했어. 근데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요런 뉘앙스거든. 이미 전자를 하나 잃은, 같은 말, 내가 자식을 납치하긴 할 건데 이미 자식을 한 명 납치당해본 엄마한테 또 뗄 때 필요한 게 2차야. 3차는 이미 자식을 2명 납치당한 엄마한테 하나를 더 뗄 때 필요한 에너지가 3차 이온화 에너지야. 차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제거하기가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워지겠죠. 제거하기가 어렵다. 같은 말, 필요한 에너지가 크다.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1차보다 2차가, 3차가, 4차가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요런 일도 있어. 3차까지 줬고 그 다음 4차는 더 어려울 거야. 5차는 더 어려울 건데 6차를 가려고 봤더니 당연히 이제 5차에서 6차 갈 때 증가하긴 할 건데 얘는 심지어 엄마랑 훨씬 가까운 곳에 있는 안쪽 껍질의 전자를 제거해야 돼. 어렵긴 어려운데 급격히 어려워진다.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요렇게 써놓을게. NA족의 원소라면 이라고. NA족이 뭐죠? 15족은 5A족, 13족은 3A족.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다루는 건 1족, 2족, 13, 14 요렇게 나아가잖아. 1족을 1A, 2족을 2A, 13족을 3A, 14족을 4A 요렇게 붙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족이면 7A족이야. 알았지? NA족 원소라면 원자과 전자가 N개기 때문에 N차에서 N 플러스 1차 갈 때 당연히 차수가 커졌으니까 증가하긴 하는데 급격히 커지더라
라는 겁니다. 훨씬 커진다 라는 거예요. 끝이야. 한 원소 내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그래서 질소의 경우에는 몇 족이야? 15족. 몇 A족? 5A족. 5A족. N자리에 5 넣으면 5차에서 6차 갈 때 급격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을 찾으면 이게 몇 족 원소인지 알 수 있는 정보라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주겠죠. 임의의 원소 X에 차수에 따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상대값을 다음과 같다 라고 하면 얘는 몇 족이냐 라고. 1차 이온화 에너지 1, 2차는 10, 3차는 20, 4차는 50, 5차는 100. 차수가 커질수록 당연히 이온화 에너지 커집니다. 근데 얘가 몇 족이냐 라고 하는 건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을 찾으라는 거야. 훈빈아, 어디에서 어디 갈 때 급격히 커질까? 네 생각을 얘기해봐. 50에서 100, 4차에서 5차. 그래서 몇 족이라는 거야? 14족. 이렇게 답을 내면 틀립니다. 9, 10, 30, 50이니까 급격히 증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은 여기야, 여기. 무슨 관계로 봐야 된다는 거야? 배수 관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10배야, 10배. 그리고 2배, 2배, 2배. 2.5배인데요. 5조라고. 10배에 비하면 족밥. 10배 족밥. 급격히 증가는 배수 관계로의 급격히 증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얘는 1차에서 2차 갈 때 급격히 증가했으니까 몇 족이라고 할 수 있어? 1족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원소 내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으로부터 몇 족인지, 몇 족인지로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이 어딘지 요런 거를 얘기할 수가 있다. 이런 소재로 활용이 된다는 거고. 마지막 서로 다른 원소 간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진짜 별거 없습니다. 주기율표만 외우고 있다면요. 1차로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 이래. 산소의 1차랑 플로린의 1차를 비교하면 둘 중에 누가 커? 플로린이 커. 왜?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죠? 얘가 커. 산소의 1차랑 산소의 2차, 플로린의 1차와 플로린의 2차 각각의 1차랑 2차를 비교하면 누가 커? 방금 했어. 방금. 1차랑 2차 비교하면 누가 커? 방금 했어. 방금. 2차가 크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크고 얘가 크고 얘가 크니까 이 둘을 비교했을 땐 오른쪽이 크다라고 할 수 있니? 이거 지금 성립 안 됩니다. 내가 숫자 관계 맞춰볼게. 1보다 2가 커요. 만족. 2보다 3이 커요. 만족. 1보다 100이 커요. 만족. 다 만족이야. 그랬는데 왼쪽이 커요가 되는 거죠. 혹은 이게 300이야. 그럼 오른쪽이 커요. 이것도 말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등호의 방향 가지고만으로는 이것들의 부등호 방향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1차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과 한 원소 내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가지고는 서로 다른 원소 간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서로 다른 원소 간의 n차 이온화 에너지 비교시. n차 비교시. n-1차 이온화 시킨 후 1차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과 예외로 판단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2주기에서는요.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이렇게 갈 거예요.
문장을 기억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봐봐. 서로 다른 애들끼리 산소와 플로린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애들끼리 2차를 비교하고 있어. 2차를 비교하고 있어. 그럼 몇 차 이온화를 시켜? 2차를 비교하래. 그럼 몇 차 이온화 시켜? 1차 이온화 시키라는 거야. 아셨죠? 3차를 비교하래. 그럼 몇 번 이온화 시켜? 2차 이온화. 그러니까 4차를 비교하면 3번, 5차를 비교하면 4번 이온화를 시키라는 거야. 여기서 이온화는 전자 제거의 의미입니다. 전자를 제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산소에서 전자 하나 떼고 플로린에서 전자 하나 떼서 비교하면 된다는 거야. 산소에서 전자 하나 떼면 누가 돼? 질소가 되죠. 우린 주기율표 외웠으니까. 플로린에서 전자 하나 떼면 누가 돼? 산소가 돼. 그럼 질소랑 산소 중에 1차는 누가 커? 오른쪽에 있으니까 산소야? 아닙니다. 예외 때문에 질소가 커요. 그러니까 결국 산소에서 한 번 떼면 질소의 위치, 플로린에서 한 번 떼면 산소의 위치가 되는 거니까 요 둘을 비교하면 된다는 거야. 요 둘을 비교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왼쪽이 크다 요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제낀 다음에 1차로 판단하면 된다. 그러니까 1차 경향성과 예외가 완벽히 마스터가 돼야 돼요. 그게 싫다. 선생님 2차는 그냥 2차로 풀면 안 돼요? 좋아. 1차의 경향성을 했던 것처럼 2차의 경향성을 다 외워. 근데 문제에 3차 비교하라 그러면 어떡해? 3차의 경향성 외워. 4차 경향성, 5차 경향성, 6차 경향성, 10차 경향성 다 외워.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몇 차만 외울 거야? 1차만. 근데 10차를 물어봤어. 몇 번 제끼고 생각해? 9번 제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 7개의 원소의 3차 이온화 에너지를 순서대로 나열하지요. 이렇게 나왔어. 얘네들의 3차를 비교하래. 몇 개 떼? 2개 떼는 거죠. 2개. 베릴륨에서 2개 떼면 누가 돼? 베릴륨에서 전자 2개 떼면 누가 돼? 헬륨. 붕소에서 2개 떼면 리튬. 순서대로 쭉 가겠죠. 그리고 이것들 가지고 순서를 매기라는 거야. 이것들의 1차. 아까 했던 게 수소, 헬륨,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이렇게 갔습니다. 베릴륨은요. 베릴륨은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2칸 가면 여기 있는 거야. 개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등이지. 그래서 한 칸씩 이렇게 쉬프트를 쭉 시켜주시면 돼요. 그 다음 2등은 질소야, 질소. 산소보다 질소가 크잖아. 예외 때문에. 그 다음 산소. 그 다음 탄소. 그 다음 베릴륨이야. 예외 때문에. 오른쪽에 있지만 얘가 6등, 7등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순서를 최종적으로 써보면 1등의 원래 거. 베릴륨의 3차가 가장 크고. 왜? 헬륨처럼 행동하니까. 2등의 원래 거. 플로린의 3차가 2등이다. 왜? 질소처럼 행동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3등의 원래 거 네온, 4등의 원래 거, 5등의 원래 거, 6등의 원래 거, 7등의 원래 거 이런 식으로 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릴륨 보면 어마어마하거든. 원래 배, 붕, 탄, 질, 산, 프, 네 보면 베릴륨이 꼴등에서 2번째야. 뒤에서 2번째야. 붕소보다는 크지만 나머지보다 근데 2차로 가면 인생 역전이죠. 얘는 2칸 쉬프트 하면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을 딱 만나게 되니까. 요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베릴륨은 2족이니까 2차에서 3차 갈 때 급격히 증가했을 거거든. 2족이니까 2차에서 3차 갈 때 급격히 증가했을 거거든. 막 8배, 10배 이렇게 커집니다. 얘는 급격히 증가 때문에 가장 크다. 박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쉬프트를 시키면서 사람에 따라 달라. 그래프 그려놓고 진짜 움직인 다음에 순서 체크하는 애들 있고 아니면 누군지 써놓고 내가 이 안에 1차 경향성을 완벽히 외우고 있다면 헬륨, 질소, 산소, 탄소, 베릴륨, 붕소, 리튬 이렇게 매길 수도 있고.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정도 문제 좀 풀게요. 본교재 43쪽.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수 족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C랑 A는 동족 원소 족이 같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1로서 같다라고 해줘야 된다. 니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 유효핵전화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증가.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돼? 증가. 다음 쪽으로 갈 때 어떻게 돼? 감소. D랑 C를 비교하면요, 오른쪽에 있는 D가 더 큰 겁니다. 맞다. 문제 풀 때마다 이거를 사실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걸 머릿속에 그냥 기억해버리는 그쪽으로 귀결이 돼야 됩니다. 다음 디귿 B는 산소니까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이가 음이온이 된다. 맞다. X55. 그 다음 오른쪽 문제. 원자 A부터 D에 제1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다. 리베비시 중 하나이다. 이 중에 가장 큰 거 탄소, 그 다음 베릴륨, 그 다음 붕소, 그 다음 리튬. 원자 반지름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쭉 써주면 돼요.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중에 위, 아래, 위, 아래. 리, 베, 비, C를 비교하라며. 이 중에 1등 누구야? 탄소구나. 그 다음은 베릴륨, 그 다음 붕소, 그 다음 리튬.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온화 에너지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해. 그니까 리베비시야. 근데 예외가 있었지. 얘네 둘만 자리 바꿔주면 되겠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그냥 다 외워서 쭉 써줘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누군지 특정은 해놨고, 이것들의 원자 반지름을 봐야 되는데, 원자 반지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이거 그래서 외워야 돼요. 감소입니다. 왜 감소해? 왜 증가해? Z 이펙트 증가하니까 그런 거죠. 쭉쭉쭉쭉. 외울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니까 왼쪽부터 사이즈가 큰 겁니다. 그래서 리튬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베릴륨, 그 다음 붕소, 그리고 탄소 이렇게 가는 거죠. ACBD 한번 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어? 정리하시고. 얘까지 하고 여러분 넘어가서 일찍 테스트 볼게요. 그림에서 가부터 가는 몇 가지 원소의 원자 반지름,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자, 유효액전화는요, 오른쪽 증가, 아래 증가, 다음 주기로 갈 때 감소였습니다. 그니까 질소부터 알루미늄까지 표현을 해보면 NOF 가는 동안 증가할 거야. NOF 가는 동안 증가해. 근데 다음 주기로 갈 때 감소한다며. 그리고 나, 마, 알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가면서 증가해. 이런 경향성을 갖게 돼요. 그게 어딨어? 증가하다가 감소 때리고 다시 증가. 이게 유효핵전화구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자 반지름도 나와 있네요. 원자 반지름 오른쪽 감소, 아래 증가, 다음 주기 10 증가. 그래서 N, O, F 가는 동안 감소해. 감소. 작아지다가 다음 주기로 갈 때 10 증가 훅 떴다가 다시 나, 마 오른쪽으로 갈 때 감소해. 이런 그래프 개형을 갖는 거죠. 이런 그래프 개형. 뭐 있어? 감소하다가 10 증가 다시 감소. 이게 원자 반지름이거든. 마지막 저 6마리 N, O, F, 나말 이것들의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래. 이온 반지름 등전자네요. 등전자 이온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플러스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다였습니다. 그래서 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감소 쭉 하는, 아, 이게 이온 반지름이구나 라는 식으로 찾아줄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기억해놔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우리 시험 범위 끝났기 때문에 문제를 좀 풀 건데, 사실 여러분한테 그냥 시험지 던져주고 풀어라, 1시간 띵가띵가 놀다가 해설 딱 해주고 박수 한번 받고 보내면 편하긴 한데, 그럼 이제 좀 곤란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래서 제가 문제 풀 건데 요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유효액전환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아래로 갈수록 증가, 다음 주기 감소니까 질소에서 갈 때 증가하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겠지?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 유효액전환에 반지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 아래로 갈수록 증가, 다음 주기로 갈 때 10 증가니까 뭔가 벅 뜨고 있어. 무조건 원반이네 할 수도 있고, 감소하다가 벅 뜨고 다시 감소, 원반. 등전자 이온 반지름이네. 원자 번호가 클수록 사이즈 작으니까 감감감감 이온 반지름이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요 경향성 오늘 정리해줬던 거 키워드들 이런 걸 좀 기억을 많이 해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만나요.